자, 이번 시간은 감정평가론 가운데서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년에 최소 한 문제만 2문제까지 구성이 되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체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재직이, 재기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표세금 정도까지 재직이, 재기, 표세금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토지 가격,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가격,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되는데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면 국토부담원이 전국에 50만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그걸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정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시군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표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이걸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담원이 결정 공시하고요. 시군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을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제공, 그 다음에 지표, 기준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새길 수가 있겠고요. 한편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게 되면은 이 국토부장관이 단독주택 중에서 전국의 대표적인 단독주택 샘플을 뽑아서 가격을 매기게 되면 이걸 표준주택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게 되면 이걸 개별주택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주택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이때 이름을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더 이상은 따지지 않고요. 이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기해서 제공, 그 다음에 지표라는 의미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재지기,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재기, 한편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기본적으로 공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표세금이라고 하는 것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세금, 그 국세나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표세 이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준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국세나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해서 결과적으로 재지기, 재기, 표세금 이런 식으로 뼈들을 잡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통해서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5회 A형 36번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 데서 1번 표준주택가격, 국토부장관이 조사평가해서 공시한 표준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해서 의미는 단독주택에서 파생된 것이 표준주택가격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2번 질문은요,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부장관이 조사평가에서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즉 제곱미터당 가격을 가리켜서 표준지 공시지가. 3번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5개층 이상의 주거용도로 쓰이게 되면 아파트라고 해서 요건 이제 우리 앞에서 토지 분류 등을 논함에 있어서 주택의 종류를 얘기를 했었죠. 단독주택의 일종으로서 협의 단독주택이 있었고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 다가구 3개층 이상의 주거용도로 쓰이고요, 바로 330 이하가 되면 다중주택, 330을 초과하게 되면 다가구주택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 다세대 연립은요 4계층이라고 하는 것, 4계층 이하가 주거용도로 쓰이게 되면 다세대나 연립이 될 수 있는데 660 초과하면 연립이고요,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 이렇게 얘기하고,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의 주거용도로 쓰이게 되면 아파트로 정의합니다. 자, 비주거용 부동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토지의 가격, 단독주택의 가격, 공동주택의 가격 외에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개념인데 큰 쟁점 안 되고요. 5번 지문이요. 옛날 지문인데 적정가격이라고 하는 거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결정 고시한 가격에서 이 시장가치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죠.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일 때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시장 가치와 유사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5회 A형 36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30회 A형 38번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뭐 30일은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공통적으로 30일이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게 됩니다. 2번 표준지 공시지가 국가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제공이라고 하는 거, 지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준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의 기준, 이것도 옳은 표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표세금이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개별 공시가 공시를 해야 되는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국세, 지방세,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 농지 보전 부담매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이렇게 3개 대상에서는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이렇게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시군구청장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원래 표준지 공시지가 1월 1일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도 1월 1일 기준의 가격이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가 되고 나서 토지 분할 등이 있다, 합병 등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가격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4번 쟁점 안 되고요. 5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5번 비교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 따라서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는 사람 시군구청장. 그래서 시군구청장에게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재직이 제기, 표세금 그리고 나머지 체계에 관한 주제 해서 30회 A형 38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5회 A형 35번 문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자, 요거 앞에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제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재직이니까 지표라고 하는 것, 세 번째가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각종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 범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국가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공공용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제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기준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 2번 국공유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의 감정평가 기준 맞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 생산 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을 함에 있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점이 되게 될 테고요. 답은 4번이죠. 요건 이제 유치한 거예요. 나머지 다 땅 내기고요. 토지, 그 다음에 앞에서
환지, 채비지, 국공유 토지, 공공용지 이런 표현 나와 있죠. 다 토지와 관련된 기준이 될 테고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와 관련되어 있다? 표준 주택 가격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약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가리켜서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말이죠. 이 토지 플러스 건물을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는 토지 가격 산정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자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보는 주택 가격 산정을 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가하고 개별 주택 가격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체계상 안 맞죠. 자 그래도 법적인 체계대로 기억을 해 주실 것. 해서 25회 A형 35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29회 A형 37번 문제 검토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재지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준 나와야겠죠. 그래서 기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라고 해서 일단 D급번은 틀리게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요. 결국 토지의 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라고 해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이렇게 가야 되죠. 앞에서 국공유지, 공공용지, 채비지 뭐 이렇게 토지의 가격 산정 기준이고요. 리을분 좀 어려웠습니다. 지가 변동률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럴싸하게 느껴지거든.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지가 변동률을 살피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 토지 가격이 그 사이에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가 변동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29회 A형 37번 문제 정답은 1번 정확히 가야 돼. 제공, 지표, 토지의 가격의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논의할 때 재지기 할 때 이 재지기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과 관련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9회 37번 A형 37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31회 A형 35번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청장이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추가해서 강조드렸던 표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표세자 표준지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농지 보전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서 표세금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래서 먼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굳이 또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농지 보전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일단은 자, 네 세 가지가 표세금 이렇게 가는데 하나 더 금이 있네요.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나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에서 표세금, 금의 범주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죠.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은 우리 정책론 파트에서 정상 토지 가격 상승률을 촉구하는 그런 토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일부 빼내는 거, 뜯어내는 것을 우리가 개발부담금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2차 과목 부동산 공법 영역에서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꾸는 경우, 이 영원히 바꾸는 경우에 그때 일정하게 돈을 받아내는 것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31회 A형 35번 문제 표세금이라고 하는 거. 자, 요런 이제 같이 나중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표준주택 가격이 결정 공시가 되게 되면 그때 바로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것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표세 이렇게 두 가지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31회 A형 35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1회 A형 35번 문제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24회 A형 37번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서 1번, 2번 표준지, 공시지가, 마지막 기준 나와 있죠. 해서 제지기, 제공, 그 다음에 지표, 토지 가격의 산정 기준 또는 감정평가 기준에서 1번 오른편, 2번 표준주택 가격을 국토부 장관이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공시상에는 표준주택의 용도라든가 연면적,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날짜인 사용 승인일, 그 다음에 대지 면적, 또 대지 형상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요건 외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할 때 수험생들한테 좀 어렵게 느끼라고 공시상을 쫙 나열을 하게 됩니다. 과거 문제를 분석하게 되면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상 등을 논함에 있어서 동일한 논리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오른편이 되는데 실제 수험상에서는 잘 모를 표현 이렇게 가죠. 3번 질문은요.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그 기관이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게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제지기, 그 다음에 표준주택 가격 제기라고 하는 거에서 제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에서 3번도 오른편, 4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 자, 지금 이제 3번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자, 이제 옳게 구성이 됐고요. 4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로부터 60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청할 수 있다. 답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요. 4번이 틀렸죠. 자, 지금요, 지금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것은 시군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공시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게 되면 바로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회 A형 37번 문제의 정답은요 4번 이렇게 볼 테고요. 5번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 자, 25회 한번 나왔던 질문이고요. 이 적정 가격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시장가치라고 하는 거 쉼없이 강조드리지만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걸 우리가 바로 시장가치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로 새깁니다. 어찌됐든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를 하게 될 것인데 이런 이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또 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옳게 구성을 했고요.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체계를 가지고 구성했던 문제고요. 24회 A형 37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6회 A형 38번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시 가격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을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됐든 개별 공시지가가 됐든 기준점이 된 날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 방식에 따른 거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 감정 평가 방법은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개별 토지 가격을 계산해 내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5번, 3번 개별 공시지가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좀 살을 붙여볼까요? 자,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표준지 공시지가 요 국토부 장관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요. 이들은 표준지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자료를 모아서 이 두 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해당 시군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고요. 두 번째 이슈, 토지가격 비준표, 비교표라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4번 질문이요.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이미 틀렸죠.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은 그냥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공시하게 될 것이고요.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 중에서 겁나 중요하죠. 시험용으로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렸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가격 공시 체계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표준주택 가격과 주택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나머지 단독주택의 가격을 매기면 이걸 우리가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 틀리게 뽑아냈고요. 5번 표준지 공시지가, 그다음 표준주택 가격 모두 이신청 절차가 있다. 30일 내 바로 국토부 장관에게 이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6회 A형 38번 문제의 정답은요. 4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8회 A형 35번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1번 지문이요. 표준지 도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상에 포함된 항목이다 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공시할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항목, 표준주택 가격이었나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공시 항목이 뭐다라고 하는 식의 지문들은 답을 뽑는 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린 걸 고르셨으니까 아마도 옳을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죠. 2번 질문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다시 공시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 우리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었고요. 만약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그 내용을 조정하게 될 겁니다. 3번 질문요. 시군구청장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세금이라고 하는 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또 하나가 국세나 지방세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 개발 부담금, 농어촌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비교해서 기억하실 만한 주제가 바로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고요. 바로 표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주택 가격으로 선정된 주택하고요. 그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이런 경우에는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옳고요. 4번 표준 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틀렸죠.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하게 되는 게 표준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을 선정한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 표준주택 가격과의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뭘 한다?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시군구청장. 자, 5번 질문 시군구청장 이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과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해서 큰 쟁점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계속 같은 주제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 거에서 표준 주택은 단독 주택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8회 A형 35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25회 A형 34번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1번 국토부 장관은 자, 끄트머리 가서 볼까요? 자,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를 공시한다 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길어가지고 읽다가 함정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요. 자, 이때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를 공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법을 공부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어서 너무 또박또박 읽어 가다 보면 실수하기 좋았던 지문 2번 지문 좋은 거 나와 있다.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상에는 내용 연수, 지세,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다 라고 해서 모르죠. 우리가 표준주택 가격 국토부 장관이 단독주택 중에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하고 그 표준주택의 특징에 대해서 공시를 같이 하게 되는데 뭐 지세 이런 것들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서 다 골라내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포함되는 표준주택 가격, 표준지 공시에 공시할 항목이 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답으로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3번이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본다 해서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네. 그래서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표세금 그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리켜서 표세 이렇게 가져서 표준주택 가격의 이미 공시가 되어 있다면 굳이 개별 주택 가격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을 테고요. 국세나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을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3번을 옳게 답을 뽑았고요. 4번 지문 국토부 장관 끄트머리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데 이미 틀렸죠. 바로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청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 개별 들어가 있으면 단독한다. 시군구청장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5번 질문이요.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 변동률이 2% 이상인 시군구의 주택을 말한다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표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 중에서 라고 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소설들을 겁나 많이 써서 어렵게 구성이 되고요. 지문 길어지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주어서로 끊어서 읽는 훈련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5회 A형 34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27회 A형 39번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로부터 60일 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에 대해서 30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하고요. 역시 개별 주택 가격,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30일 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국토부 장관 표준지 가격을 산정한 때 행안부 장관의 검증을 받은 완전한 소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장관 레벨이 똑같은데 무슨
윗사람 단위대 검증을 받겠습니까? 2번 수험생 입장에서는 멘붕 오는 지분. 3번 국토부 장관은 일단은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이미 틀렸지. 표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 중에서 이렇게 가야 되죠. 4번 시군구청장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했을 때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우리 공부 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텐데, 이게 뭐냐면 토지에 분할 합병이 있으면 이때는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을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서 자꾸 느끼게 되는 게 토지 가격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을 약간 혼용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자체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 관련해서 그 주택 가격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이게 그 유명한 제기에 관한 주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제지기, 제공지표 기준, 이에 비해서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기라고 해서 가격 정보 제공하고요, 바로 가격 산정의 기준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해서 27회 A형 39번 문제 정답은요 5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체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이건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 이에 대해서 시군구청 등이 공시하는 것이 바로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이 시군구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 이 두 개를 활용해서 나머지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의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즉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 공시를 합니다. 자, 단독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표준주택 가격과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 이렇게 두 개로 대별을 봅니다.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은요, 포인트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그 표준주택의 적정 가격을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주택 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외부에 공시한 단독주택의 적정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 외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체계가 없어요. 그냥 국토부 장관이 전부 다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뼈대. 그래서 자, 개별 들어가 있으면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국토부 장관, 이렇게 뼈대를 잡아줘야 되고요. 제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표세금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실 것 해서 이제 토지 가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자,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에서 매년 공시 기준, 즉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시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절차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시험 지문에 공시 항목이 뭐냐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가 되면 이 신청이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30일 내에 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 제공, 지가정보의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토지의 감정평가의 기준에서 제지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표준지 공시가 바로 기준과 관련한 내용, 적용이라고 하는 게 각종 토지, 절대 주택 아닙니다. 각종 토지의 기준, 감정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표준지 공시가.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라든가 국공유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공업용지, 주거용지, 관광용지 지자 들어가 있죠. 환지, 채비지 지자 들어가 있죠. 토지 지자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자꾸 장난을 쳤던 것이 주택 가격하고 장난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울 수도 있던 것이 지가 변동률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땅지, 땅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가 되면 이걸 받아가지고 시군구청장이 토지가격 비준표 두 개를 활용해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을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시군구청장이 시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 가격을 공시하면 그걸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별 공시지가, 자, 시군 구청장이 공시를 하게 되는데 표세금이라고 해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국세, 지방세에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농지 보전 부담금 또는 개발 부담금에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이 세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고요. 특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청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시군구청장한테 바로 30일 내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가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로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것이 표준주택가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겁니다. 해서 자, 1월 1일 기준 국토부 장관이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주택가격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면 국토부 장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벌써 두 번인가 세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라고 하면 틀렸고요. 한편 국토부 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표준주택가격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이걸 심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이 신청 누구한테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며칠 내? 공시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주제가 이 신청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그걸 조정해서 다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한편 이 표준주택가격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 해서 이것도 제기 이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가격 정보 제공하고요. 바로 가격 평가의 기준 이렇게 봤었고 표준지 공시지가 재지기 그런데 표준주택 가격은 재지기 재기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주택 가격이 국토부 장관에 의해서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가격이 공시가 되게 되면 시군구청장 바로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것을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해서 주택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거 표준주택가격과 같이 국토부 장관이 만들어주는 주택가격 비준표 두 개를 활용해서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청장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게 앞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표세금 이렇게 갔었죠. 여기서는 표세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농지 보전 부담금은 토지와 관련한 개념이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개발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선 금이 빠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또는 국세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가 되게 되면 이 신청 30일 내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이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효력이라고 하는 거 제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은요, 자,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 해서 앞에서 요거 갖고 만약에요 이걸 가지고
표준주택 가격 이렇게 때리게 되면 아주 그럴싸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니 표준주택 가격 아니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재지기,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재기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계가 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거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거. 앞에서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공동주택 가격 검토해 볼까요? 간단하죠. 바로 국토부장관이 다이렉트로 전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공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토부장관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한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 앞에서 뭐 적정 가격 얘기는 했었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주제, 바로 시장 가치와 유사하다 해서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우리는 바로 시장 가치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바로 공시, 국토부 장관이 공시를 하게 되죠. 1월 1일 기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점 국토부 장관에게 30일 내에 이 시청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뭐 당연히 여기서 뭐 법체계상 만약에 이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 시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거 반영해서 조정해서 재공시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검토합니다. 효력이요. 재기라고 하는 거, 재기라고 하는 거.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자체 과세 업무 관련해서 그 가격 산정의 기준. 그래서 하여튼 오늘 좀 아직은 문제 구성이 안 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표준주택 가격 정보 제공, 그 다음에 기준 하면 틀렸다는 거야. 개별주택 가격이 제공하고요. 바로 기준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한정된 법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간간히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주제는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바로 정책론에서 누가 공시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련 문제로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관한 쟁점 체크해드리고요.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또는 감정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검토 드릴 주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 소위 이제 감정평가 총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검토해볼까요? 29회 A형 38번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이라서 원가 방식하고요, 비교 방식하고요, 수익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디귿번은 수익 방식이 되게 됩니다. 수익 방식이라는 용어를 디귿번에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은요, 가격을 평가하는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과 원가를 고려해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적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법, 적선법이라고 하는 걸 묶어서 부를 때, 자, 이게 이제 건물 지을 때 얼마 비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건물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가법. 자, 여기 건물 지을 때 얼마 비용 들어가니까 임대료 얼마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적산법. 물론 이제 적산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하지 않고요, 기기필 외우고 끝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비용성의 원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비교 방식이요,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우선 끊어가야 돼. 그래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옆에서 이 아파트 가격을 얼마에 받으니까 얘를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식의 개념을 거래 사례 비교법, 옆에서 임대료를 얼마를 받으니까 얘도 비슷하니까 임대료 얼마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시장성의 원리, 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되고 시장에서 얼마나 임대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교 방식 중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과 임대 사례 비교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교 방식 중에서는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말고 토지에 있어서 주된 평가 방법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정확해야 돼. 이게 이제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수험생들 입장에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기업번 비용성의 원리, 니은번, 비교 방식 중에서는 거래사례 비교법,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집합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를 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주된 방식으로서 공시지가 기준법.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 수익이 얼마가 발생이 되니까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수익 환원법. 자, 여기서 수익이 얼마가 발생하니까 바로 임대료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수익 분석법이라 부르고요. 이건 이제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용성의 원리에 따른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시장성의 원리, 왜 공시지가 기준법 등을 총칭하여 부를 때 비교 방식. 주의하실 게 시장성의 원리, 공시지가 기준법은 틀렸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장성, 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뭐가 돼요? 자, 비용성의 원칙,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면 수익 방식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고요. 간단하다고 수험생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실수하기 좋은 파트에서 29회 A형 38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6회 A형 39번 문제 검토합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자, 우리가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에 따른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 원가 방식 중에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공식이 뭐냐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주된 방식은 원가법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다라는 식의 평가, 이게 원가법이 될 텐데, 이 원가법에 따른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적산 가격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다시 짓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재조달 원가. 자, 그런데 이 건물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빼야 되죠. 이걸 우리가 감가수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감가 요인 관련해서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거, 경제적 감가, 물리적 감가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것은 내부 구성 요소간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뭐죠? 우리가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고 이때 이제 경제적 감가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균형의 원칙에 위배가 되고요. 이때는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가고 그 외에 물리적으로 어떤 물건이 날아갔다라고 했을 때 물리적 감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dollar 원가에서 감가 누적액을 감가 누적액 또는 감가 누적액을 뺀 금액, 이게 적산 가격이라는 개념이고요.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제조dollar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 사시지계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 거,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이제 가치형성 요인은 앞에서 논의할 때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가게 되는데 바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그 외에 면적이라고 하는 것까지 사시지계면 이런 순서의 과정에 따라서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 3억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다라고 전제를 삼고요.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 3억을 기준으로 해서 사정보정, 자 앞에서 거래가 됐던 사례가 특수한 원인에 의해서 자 실제 가격이 좀 낮게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이 없는 것으로 전제해서 예를 들어서 3억 5천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식의 개념을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이 거래 사례가 지금 대상 물건하고 거래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6개월 전에 거래가 됐다. 그리고 6개월 사이에 전반적 가격이 한 5% 상승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시점 수정.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가격의 가격 형성의 제 원칙 등을 논함에 있어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외에 추가적으로 변동의 원칙이라고 해서 시점 수정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었죠. 어찌됐든 간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따라서 비준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사시지계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맞고요. 세 번째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수익 방식에서 수익 환원법 이거 외울 때 환가 분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 환원법은 장래 발생할 수익. 자, 이걸 우리 투자론 할 때 현재 값으로 환원을 한다라고 해서 자, 수익 환원법은 장래 발생할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자, 지금 앞으로 발생할 수익이니까 현재 값으로 환원해서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 수익 환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가 수익 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 혹은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 이건 미래에 발생하는 문제죠. 그래서 현재 값으로 바꿔주는 것을 환원 또는 할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현재 1억이라는 금액이 장래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 이게 이자율의 문제로 봤었고요, 투자론에서. 그리고 장래 1억, 5년 후 1억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라고 하는 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 등을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해서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가. 그래서 요렇게 앞에 문제도 그러하지만은 이렇게 감정평가 관련해서 전체 그림을 묻는 방식, 우리가 뒤에 가서 디테일한 계산 문제 몇 개를 보긴 하겠지만은 금방 그거 하실 수 있고요. 오히려 이런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대강 보면 눈에 차거든. 대충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손대기 어려운 파트 26회 A형 39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립니다.
자, 27회 A형 28번 문제 적산법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앞에서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 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원가법, 임료, 임대료를 평가하는 것을 적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적산 임료라고 하는 거. 자, 이건 기기필 이렇게 외우면 돼. 기초과액의 기대 이율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필요 두 개를 곱해서 필요 재경비, 필요한 재경비를 더하는 거.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기기필 이래 가는 거지. 자, 임대사례 비교법. 앞에서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 관련해서 사시지계면을 통해서 비준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했었고요. 비준 임료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비준 임료라고 하는 것은 사례임료. 자, 사례임료에다가 사정 보정치,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비교치 등을 고려해서 비준 임료를 결정합니다. 물론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이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거래사례 비교법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해서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렇게 사례 가격에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리고 면적 요인까지 고려해서 그 가액을 결정한다. 그래서 외울 때 사시지계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임료라고 수익환원법 얘기입니다. 자, 수익분석법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익환원법은 장래 발생할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했었고, 환가 분임이라고 해서 수익 환원법은 가액, 수익 분석법은 임료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수익임료, 순필이, 순수익 플러스 필요 재경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임대사례 비교법이 임대료 감정평가의 주된 평가 방법이고요. 적산임료라든가 기기필 또는 순필로 끝나는 수익임료 같은 경우는 임대사례 비교법 따라서 산정된 가액을 보완하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시선임료의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해서 27회 A형, 자 38번 문제의 정답은요. 첫 번째 기대이율, 그 다음에 비준임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수익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져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서 디테일한 강론을 논하겠지만 당연히 그 계산문에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이건 감정평가로는요, 제 생각으로는 자, 거의 뭐 한 6문제, 7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다 맞출 수 있어요. 한 문제 정도만 약간 흔들릴 테고 나머지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산 문제 형태는 오히려 쉽고요. 그걸 쉽게 받아들일 만큼 숙달이 돼야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문장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7회 A형 38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31회 A형 37번 문제.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화론에 들어갈 영어로 옳은 것은 해서 공시지가 기준법. 자,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요, 시지 개그 이렇게 갑니다.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을 보등 과정을 거친다 해서 시점 수정. 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이걸 이제 어떤 토지든 감정평가를 할 때 비교 기준이라고 해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텐데 그게 1월 1일 기준 가격이거든요.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부 장관이 공시한 가격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시, 지, 개, 그 이런 요인을 고려해서 그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자,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의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자,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 앞에서 봤던 얘기들 계속 여러 개에 대해서 바로 넣기식으로 조금씩 디테일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에 철저히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점 수정,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회 A형 35번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틀림은 원가법.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다시요.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재조달 원가, 다시 조달하기 위한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2번 질문요.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할인 또는 환원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3번요. 가치 형성 요인. 우리가 앞에서 가치 얘기할 때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해서 옳은 표현. 자, 4번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온 물건을 대상 물건. 자, 그 다음에 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 즉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비슷하거나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찾아서 이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사시지계면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에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일반 요인은 똑같기 때문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외 실질적인 계산 문제를 풀어갈 때는 바로 뭐가 들어간다? 바로 지금 이제 면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오른편. 5번. 자, 우리가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앞에서 홍보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지역 분석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 분석을 한다. 지역 분석은 거시적 분석에 해당이 되고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지금 개별 분석은 대상 가격을 확정하는 과정을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이 거시적 분석에 비해서 자,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에 해당이 된다. 한편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 수급권이라고 불렀었고, 자, 첫 번째 여기에는 이제 인근 지역, 그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서 출제 이슈,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렇게 가야겠고요. 이에 비해서 유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약에 유사 지역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지역 요인의 비교치 등을 바로 참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상당히 까다로웠었죠. 그래서 개별 요인이 아니라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그래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동일 수급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런 것들과 혼용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29회 A형 35번 문제의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30회 A형 36번 문제. 감정평가 3방식 그리고 시산가액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그래서 1번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자,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라고 해서 수익성 관련해서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 비용성과 관련해서 원가법과 적산법, 시장성에 원래 기초한 게 거래 사례 비교법과 임대 사례 비교법. 2번 시상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집합건물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다 싶시다. 그러면 집합건물의 가액을 평가할 때 뒤에서 우리 논의하겠지만 집합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주된 평가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원가 방식이라고 해서 바로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라고 해서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주된 평가 방법인 거래 사례 비교법 요것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을 일부 고려해서 종국적으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주된 평가 방식에 대해서 높은 가중치를 두는 방식을 적용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야.
2억이다. 원가법에 따라서 8억이다.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에 따라서 12억이다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아이한테 가중치를 더 줄 것이다. 거래사례 비교법에 더 가중치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개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선가액의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시선가액의 조정은 각 시선가액을 시험삼아 계산한 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선가액 상관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4번 시선가액의 조정은 각 시선가액을 산술 평균한다. 이게 아니니까 가중치를 두어서 바로 가중치를 두어서 평균을 내게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 집합 건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있다면 아무래도 주된 평가 방식인 거래 사례 비교법을 중심으로 이한테 높은 가중치를 두어서 그 아파트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4번 지문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5번 지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선가액 조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뭐 보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30회 A형 36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27회 A형 37번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활용해서 시선가액 조정을 통한 감정평가액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일단은 가중치라는 개념이 있죠. 단순하게 산술 평균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다. 그래서 원가 방식은 20%를 적용하려 한다. 비교 방식은 50%, 수익 방식은 30%. 그래서 거래 사례 이게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 바로 비교 방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 100분의 5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0.5로 곱하면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자, 조정 비용 원가 방식과 관련되어 있죠. 비중 0.2,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2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자, 임대를 통한 통해서 본 시선가의 수익성형 방식이 있죠. 수익 방식은 얼마? 0.3 해서 자 정리하게 되면 자 3천만 원이라는 금액. 그러면 요걸 더하게 되면 9천만 원에 자 2,200이니까 1억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선가액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액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선가액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된 평가 방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27회 A형 37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5회 A형 40번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업자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시 적용할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에서 건물은요 원가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번 지문을 답으로 구성했고요.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지? 토지는 원칙이 공시지가 기준법 요 세 개가 중심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거냐 원가법을 적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동차 이런 것들은 거래가 되었지만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항공기는 원가법에 따르게 됩니다. 과수원도 거래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 외 동산도 거래사례 비교법 해서 지금 25회 A형 40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31회 A형 40번 문제. 하여튼 이제 주된 평가, 감정평가 방법,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과수원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건 뭡니까? 거래가 된다고 그랬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등 감정평가의 주된 방식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되겠지만 과수원 거래 사례 비교법 해서 1번 틀리게 뽑았고요. 광업재단, 자 우리가 광업권과 광물을 채굴할 설비 이런 것들을 총칭해 부를 때 하나의 재단으로 파악할 때 광업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형의 자산하고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에서 얼마나 수익이 발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이고요.
임대료. 자, 임대료 우리가 적산 임료, 수익 임료, 비준 임료 있는데 어차피 기기필로 논의됐던 적산 임료라든가 순필로 논의됐던 수익 임료는 중요한 쟁점 아니고요. 바로 임대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삼게 됩니다. 4번째는요. 자동차는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거래가 된다는 거야. 건물 거래 안 된다고 물어봐요. 그래서 건물은 원가법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31회 A형 40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26회 A형 37번 문제 감정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건물은요 원가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 되게 됩니다. 집합건물 길게 되는데 집합건물 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임대료요. 자, 임대료 임대 사례 비교법 해서 3번 틀렸죠. 우리가 적산법이라든가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장가액 조정 과정에서 비교하는 참작하는 기준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쯤은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의 자산은 수익 환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고요. 자동차의 평가 방법, 자동차는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 사례 비교법, 이에 대해 선박, 항공기, 건설 기계는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바로 원가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26회 A형 37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28회 A형 38번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 등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건설기계요 바로 원가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작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죠.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건물 원가법의 대표 주자죠. 임대료, 적산법, 수익분석법 아니고 임대사례 비교법, 광업재단, 자 공장재단 이런 것들은 수익환원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28회 A형 38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24회 A형 36번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을 해서 기준 시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되게 어렵죠. 현장 조사 아닙니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게 뭐냐면 어떤 토지나 건물이나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도 현장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징을 파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돌아와서 바로 이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등에 따라서 나름의 가액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서 종국적인 가액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현장 조사는요. 자, 가격 조사를 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유사지역이라고 하는 거. 앞서 우리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게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이라고 해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근데 얘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바로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 아니죠. 유사 지역은 그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적산법이라고 하는 거. 기기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임료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됩니다. 근데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가법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4번이요. 수익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자,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 환가분임 이렇게 같습니다. 수익환원법은 자 장래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익환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익분석법은요 순필이라고 해서 임료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산법, 수익분석법 둘 다 임료를 평가하는 방법이고 3번에서는 원가법, 4번에서는 수익환원법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5번쯤은요 가치 형성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하는 데서 밋밋한가요? 예, 이런 것들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 관련해서는 나중에
비준 가격과 관련해서 사례 가격에다가 사전 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적인 그다음에 면적 요인 등을 고려해서 비준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회 A형 36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28회 A형 39번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을 해서 시장가치 꼭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서 적정가격이라는 표현이 있게 되죠. 그래서 시장가치, 자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그리고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가리켜서 시장가치, 동일 수거든요. 이 인근지역, 유사지역을 포함을 하는 개념, 자 두 개를 아우르는 개념을 동일수급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2번 맞춰 있어. 동일수급권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정의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어렵지 않고요. 3번째는요. 기준 시점. 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요걸 달리 표현하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두 가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죠. 현장 조사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4번이요. 적산법 기초가액에 기대율을 곱해서 산정된 기대 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 산정과 감정평가 방법 어렵지 않고요. 자 어려웠던 게 이제 5번 지문이죠. 감가수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원가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적산 가격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 제조돌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제조돌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바로 원가법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면 이제 감가 수정이 뭐냐라고 하는 거,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의 제조돌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을 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빼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적정하는 작업에서 가산이라고 해서 틀렸죠. 아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28회 A형 39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또는 감정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쟁점을 따질 때 이게 문장으로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면 겁나 프레셔를 받거든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28회 A형 39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27회 A형 35번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을 해서 1번 감정평가자는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그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큰 쟁점은 안 됩니다. 원래 감정평가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시장가치라고 하는 것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죠. 자, 2번 겁나 쉬웠다. 시장가치,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에 해서 2번을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3번은요. 감정평가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혹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걸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그 상태 그대로 현황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어렵지 않고요. 4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래 이제 개별 물건 단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정한 경우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번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 할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해서 가구일보 이렇게 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 하나의 토지의 일부가 가치가 틀리다라고 하면
잘라내서 평가하는 걸 구분평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 그 중에 일부만을 떼내서 하는 평가를 뭐라고 합니다? 부분평가라고 부릅니다. 아직은 답이 되진 않았는데 가구 일부라는 식으로 가주실 거예요. 해서 27회 A형 35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6회 A형 36번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가치 기준 원칙은 정형화되어 있죠. 그래서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걸 우리가 시장가치라고 부르고요. 지문 속에서 그런 게 나와 있었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요청하는 경우 또는 법령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자, 한편 이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자, 개별 물건 원칙이 있었고요. 일괄 있었고요. 가구 일부라고 해서 가치가 다른 구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부분평가 이런 식의 내용. 그래서 개별 물건의 기준 원칙도 있고요. 그러면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원가 방식에는 원가법과 적성법,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를 두거나 그 외에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의 일조. 수익 방식, 환가 분입이라고 해서 수익 환원법은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은 임료, 임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부동산이 주변 환경 등과 관련해서 가장 잘 이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의미를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를 하면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분명히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달리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에서 26, 27의 문제가 사실은 좀 지저분했던 문제로 평가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26회 A형 36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앞에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감정평가 기준 등에 관한 것, 시장 가치 기준의 원칙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 요청 혹은 법령의 규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겠고요. 현황 기준, 자, 공법상 이는 그대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바로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 용어 나오죠.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 날짜, 그리고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하는 거. 자, 이것에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이는 그대로 평가를 하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조건부 평가, 기한부 평가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일정한 경우에 가치 형성 요인 등 기준 시점에서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용도 지역이 지금 주거적인데 상업적으로 바뀌면 얼마다, 역사가 들어서면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조건부 평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오히려 여기서 이슈가 됐던 건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걸 가지고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 혹은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 이런 식으로 과거 시험 문제 구성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은요, 물건 단위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특례 조항에서 몇 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일괄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의미였고요. 오히려 아직은 답이 안 되지만 과거에 답이 됐던 거 가구 일부. 그래서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용 보상금에 관한 평가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수용 보상금 평가를 한다. 근데 일체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일부만 잘라내서 평가한다. 이걸 우리가 부분 평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이쪽이 상업지역, 이 뒤쪽이 주거지역, 하나의 토지 용도지역이 두 개가 들어가는 특수한 경우다라고 했을 때 가치가 다르겠죠. 이때는 구분 평가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예시를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이 되지는 않고 문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가구 일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감정평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에 따른 방식에서 원가 방식이라 부르겠고, 이게 이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 또는 감가 수정액을 뺀 거, 이걸 우리가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주로 이슈가 되는 게 건물하고요. 그 다음에 사적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보는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등은 원가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요 이제 주된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한 2년에 한 문제씩 출제했던 이슈였었고요. 자, 적산법이라고 하는 거, 임료,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원가 방식에 따라서 임대를 평가하는 거, 적산 임료라는 용어를 쓸 테고, 기기필,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해서 기대 이익을 만들어내고 여기다 필요재 경비를 더한 값을 우리는 적산 임료라고 부른다 해서, 요건 이제 그냥 기기필 이렇게 외우는 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이 하나의 중심축이 되게 될 테고, 이것은 소위 시장성의 원리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래 사례 비교법 비준 가격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사례 가격이나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요소, 요걸 통해서 비준 가격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선과 자동차, 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의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 비준 임료라고 하는 거, 사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그래서 자, 우리 임대를 주된 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 앞에서 논의했던 적산 임료라든가, 자, 뒤에서 논의될 수익 임료라고 하는 것은 시산가액 조정 과정, 시산 임료의 조정 과정에서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게 지금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 이 아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방식이 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과 임대 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의 원리에 따르지만은 최소한 공시지가 기준법 자체가 시장성의 원리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난치면 공시지가 기준법, 시장성의 원리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 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라. 아직은 안 나왔지만 중요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시지계획, 토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들을 고려해서 그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토지 가격의 감정 평가 방법, 뒤에서 논의했지만 두 가지 방식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나머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면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평가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미터당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 요인은 고려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 방식, 수익성의 원리에 따르게 될 것이고요. 수익 환원법과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자, 수익 가격 따로 배워야 되죠. 순영업소득에다가 을 환원 이율로 나눈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익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 형태로 나중에 따로 논의할 주제가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실제 문제를 구성해 감에 있어서는 순영업소득 계산 방법, 또 환원 이율의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강론 파트에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수익 분석법이요. 자, 물론 먼저 수익 환원법의 적용 범주라고 하는 거, 광업재산, 공장, 재단, 영업권 뭐 이런 것들, 무형의 자산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바로 수익 임료라고 하는 거, 순필이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적산임료, 기기필, 수익 임료, 순필이, 근데 임대의 주된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대 사례 비교법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감정평가 3방식에 관한 내용, 요거 뒤에서 하나하나 다시 공부해야 되지만 전체 그림을 비교하는 방식으로도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실 것. 그 다음에 시선가액의 조정이라고 해서 뭐 가중치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계산문 형태로 한번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자, 먼저 시선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각각의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 이걸 우리가 시선가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시선가액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적절성 등을 감정평가자 고려해서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시선가액의 조정. 그래서 이 가중치를 산술평균이라고 해서 틀리게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바로 원가법에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물 가격을 뽑아낼 때는요, 원가법에 따른 적산가격이라고 하는 것,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른 비중가격, 수익 환원법에 따른 수익가격 세 개를 다 고려해서 이 중에서 적산 가격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집합 건물의 가격,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른 비준 가격이 중심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과 수익 가격도 고려해서 종극적으로 대상 물건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게 특허권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 무형의 자산적 가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수익 환원법에 따른 수익 가격이 중심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에 앞서서 적산 가격이라든가 비중 가격도 하나의 고리여서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자, 다만 이제 여기서 비교 좀 해주실 것 중에 하나가 시장 가격이 조정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바로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방식이,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구성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될 텐데, 먼저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 시지 계급이라고 하는 요소를 고려해서 그 토지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만약에 이 토지 가격을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러면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이라는 요인을 고려해서 자, 종부적인 비준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된다. 요거 이제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토지 가격을 결정하시고, 또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각각 기억을 하고 미리 기억하고 가실 주제였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적정한 실거래가,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토지 가격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쟁점은 되지 않을 것이고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이때 적정한 실거래가 도시적 전제로 봤을 때 바로 3년이라고 하는 것, 도시적 외적은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된 실제 실거래가로서 거래 시점이 3년 이내인 거래 계획 중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지가 수준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 판단하는 거래 가격을 적정한 실거래가. 그래서
자, 아직은 안 나왔는데 도시적 3년, 비도시적 5년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도 괄호닫기 문제로 충분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 관련 부분, 임대료 앞에서 우리 설명드릴 때 세 가지가 있었죠. 바로 적산임료, 비준임료, 수익임료. 그래서 지금 이때는 뭘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 바로 비준임료가 주된 평가 방식이 된다. 그래서 수익임료라든가 적산임료, 수익임료는 기기필, 수익임료는 순필이, 적산임료가 기기필 해서 요때 비준임료가 중심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요거 증명, 건물 가격, 집합 건물 가격, 토지, 특허권의 가격, 그 다음에 임대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시상가액의 조정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감정평가의 총론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감정평가의 구조적 방식 등 3방식에 대해서 계산 문제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